노후를 맞이한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생활비나 용돈, 혹은 자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송금이 의외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통한 탈세나 변칙 증여에 대한 감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이동이라도 특정 계좌나 조건에서 이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자금 출처 조사라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탈루로 분류되어 세무조사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벌어서 자식 주는 건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가 직접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닌 경우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증여가 신고 없이 이루어지면 세법 위반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인지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특정 계좌로 반복 송금하는 사례가 잡히면서 그 돈이 어떤 용도였는지, 어떤 관계인지, 신고는 되었는지 등을 국세청이 직접 묻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낼 때 아무리 선이었더라도 문제 소지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 사이 차명 계좌나 반복 송금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과 연계되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가족 간에 오갈 경우 자동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천만 원 이상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일정 기간에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으로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이 거래는 증여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되어 금융정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IU는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해당 계좌의 사용 내역, 송금인의 자산 내역, 수취인의 연령과 소득 등을 토대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액 자체보다 거래 형태와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보낼 경우 일회성이더라도 금액이 크면 의심 대상이 되고 반복된다면 그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이 경우 증여로 보아 10년간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계좌의 명의가 제3자일 경우, 예를 들어 손자, 며느리 혹은 배우자 명의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에서 가공인물 혹은 우회 증여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이라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정의, 금융거래에서는 때론 세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지 돈을 보낼 때의 방식, 금액, 그리고 명의자만 잘 선택해도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족 간에 얼마까지 보내야 문제가 없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면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계존 비속 간의 증여,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경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의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아버지가 35세 자녀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1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국세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려 한다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 과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고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조금씩 나눠 보내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송금된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국세청은 이를 하나의 증여 행위로 간주하고 그 총액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분할 송금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가족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대비 없이 송금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세무 행정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이 의외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갖추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이라면 소득세법상 증여가 아닌 생계비로 분류될 수 있도록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기성보다는 목적성입니다. 즉,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구체적인 생활을 위한 목적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이체 내역에 간단한 메모를 남기거나 송금 확인서를 따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교육비 지원 또는 어머니 병원, 진료비 등의 이체 메모는 나중에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증여가 아닌 필요비용 지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설령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 한도 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매년 2월 5월 사이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비교적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 금전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보내야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서 대여로 명시해두면 세법상 증여가 아닌 금전거래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자 조건도 함께 명시해야 하고 실제 상환 계획이 있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돈 거래도 의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와 기록을 갖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의 성격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세무조사로 곤란을 겪은 사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아들이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3천만 원을 자녀 계좌로 한 번에 송금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창업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돈에 대해 어떤 세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 후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아들의 계좌로 들어간 고액의 송금 내역을 FIU 시스템을 통해 확인했고 해당 거래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포함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세무서에 몇 차례 방문하며 해명을 해야 했고 가족끼리 돈 주는 것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며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없이 송금을 마무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B씨는 자녀에게 전세자금 일부로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고 이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 있는 성인 자녀 대상 증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증여세를 신고만 해두고 납부는 면제받았으며 송금 시에도 전세금 일부 증여라고 이체 메모를 남기고 관련 서류도 보관해 두었습니다. 당연히 이 거래는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고 추후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준비의 유무, 그리고 기록의 유무입니다. 같은 돈을 같은 가족에게 보냈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신고 여부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정보 자동 분석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FIU와 연계되어 있으며 개인 간의 고액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감지하고 국세청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자주 반복되는 정기송금, 직계가족 간 대규모 이체 또는 특정 패턴을 보이는 금융거래는 모두 이 시스템의 감시 대상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자금 이동이나 미성년자, 계좌로의 송금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이심거래로 분류되어 별도의 리스트에 오르게 되며 이 리스트는 국세청과 국세정보분석센터에서 분석 후 필요 시 세무조사로 연계됩니다. 즉, 예전처럼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사람이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를 울리는 방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고가 한번 울리면 그 이후의 금융활동 전반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의심거래로 조회되면 해당 인물의 최근 5년간 자산 증감, 부동산 거래, 증권 거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도미노 조사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금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안이한 판단 대신 국세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세청의 자동 감시 시스템 속에서도 문제없이 가족 간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무 안전지대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이 안전지대는 특정한 마법 같은 방법이 아니라 세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필요한 기록을 남기며
사전 신고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은 간단한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첫째, 금액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거래를 관리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앞서 설명드렸죠. 이 범위를 초과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필요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면 됩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면 설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 없는 거래로 등록되어 이후의 거래에서도 의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둘째, 거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비, 병원비, 주거 지원 등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이체 내역, 영수증, 진료비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생활비 지원이라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차용증을 활용한 대여 형식의 거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큰돈을 자녀에게 빌려줄 경우 단순 이체가 아니라 정식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받는 구조로 진행하면 이는 증여가 아닌 금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율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상환 내역이 없으면 오히려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현실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실제 거래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금융기관 계좌를 분산시켜 송금 패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계좌로 계속 반복 이체를 하면 이상 거래로 분류되기 쉬우므로 일정 금액 이상을 자주 보내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나누거나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을 거야. 그냥 자식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심이 가장 큰 실수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세무상 실수 유형은 아래와 같은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을 반복적으로 보냈다가 정기 증여로 분류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송금이 3년, 5년 계속되면 그 총액이 수천만 원이 되고 국세청은 이를 반복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더더욱 자금 출처가 의심되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부모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고 부모가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해 저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자녀의 수입이 아니라면 이는 결국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 즉 증여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이 돈으로 자산 투자나 부동산 매입까지 이어질 경우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결혼 출산 주택자금 지원 시 한도를 초과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즘은 부모가 자녀의 전세금이나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일시에 1억 원 이상 송금했다가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한도 내 지원인지 확인하고 초과분은 반드시 사전 신고하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돌려받지 않아서 무상증여로 바뀌는 경우. 형식상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거나 상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상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세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렇듯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더라도 사전에 세법을 모르고 준비 없이 진행하면 얼마든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송금 전 딱 5가지 항목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와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셨다면 이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가족 간 돈을 주고받기 전에 딱 5가지만 확인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고 떳떳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 간 자금 거래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세 면제 한도 확인했나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신고를 하거나 금액을 나눠서 관리하세요. 두 번째로 자금의 목적이 명확한가요?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면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송금 시 입금 메모에 간단히 목적을 남기고 관련 서류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세요. 세 번째로 정기적, 반복적 이체는 아닌가요?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낼 경우 정기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간과 금액을 조절하거나 증여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네 번째로 차용증 등 서류는 준비되어 있나요?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반드시 차용계약서, 상환계획서, 이자 약정을 문서로 남기세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고 상환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고 의무를 알고 있나요? 증여세는 거래가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면제 한도 이하더라도 신고 자체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식되며 추후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만 송금 전 미리 점검하신다면 대부분의 불필요한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금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자녀에게 건넸다가 예기치 않은 세무조사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 되겠지요.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 선한 의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보낸 그 한 번의 송금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알고 몇 가지 체크리스트만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자산을 나누고 사랑하는 가족을 돕는 일에 법적인 문제 없이 떳떳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까지 자녀에게 송금했던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지난 10년간 이체한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면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미리 목적을 설정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병원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셋째,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초과 증여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잦은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간 자산 거래는 감정보다
기록이 우선입니다. 말로만 주고받지 말고 계약서, 메모, 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증빙 자료로 남겨두세요. 이제는 몰라서 당한 손해는 없어야 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세법을 몰라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을 지켜드리는 정보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